김 원장의 머니살롱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이분 모셨으니까 이제 뭐 저희 머니살롱에서 못 모시는 분은 이제 제롬 파월이나 뭐 케빈 워시나 이런 분들 빼고는 자본시장의 대가들은 다 모실 수 있다. 제가 못들 바를 NH금융연구소의 조영무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불러줘서 영광입니다. 저희 너무 협소한데 누추한데 좀 있으면 좀 좋은 데로 이사 갈 거예요.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다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뭐부터 여쭤볼까요? 거시경제를 설명하시는 그리고 내다보시는 정말 구루신데 지표상으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나요? 1분기 성장률은 물론이고요. 주가는 폭발하고 있고요. 수출, 경상수지 모두 좋거든요. 소장님 같은 전문가들은 덜 우리 경제에 이런 긍정적인 요소와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도대체 언제 좋은 시장 열리냐, 언제 좋은 세상에 우리도 좀 안전벨트 풀고 기내식 좀 먹느냐, 맨날 안전벨트만 매라 그러니까 정말 경제가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이야기는 제가 사실은 지난해 꽤 일찍부터 했던 이야기라서 지금 말씀 주신 표현 중에 좋다라고 하는 표현, 근데 어차피 좀 추상적인 표현이죠.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은 좋은 분들은 굉장히 좋고 어려운 분들은 도리어 지난해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좋은 분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지 않을 수 있고 근데 어려운 분들 또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숫자는 꽤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저 같은 일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꽤 일찍부터 제가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2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 2가지가 혹시 뭐 방송이나 다른 데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양극화와 착시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에서 몇 가지 경제 지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제 성장률, 주가 지수, 뭐 수출 이런 숫자들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있는데요. 어떤 나라가 그 전년도보다 경제 성장률이 2배 이상 높아질 것 같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불과 1년 만에 한 2-3배 높아졌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거의 유일하게 제일 잘 만들어서 수출도 엄청나게 잘 되고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근데 그런 나라의 경제를 놓고 그 나라 경제가 좋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 많은 업종에 계신 분들, 특히 경영자분들 그리고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을 뵙게 되는데 사실은 요즘에 제가 다니면서 그런 조사를 합니다. 이게 플로어에 지금 경제가 좋다고 느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는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난해보다 어렵다라고 느껴진다고 손을 드십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부 섹터에 계신 분들은 더 좋다라고 손을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해요. 이것이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다들 저는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 있어서 특히 GDP, 투자, 수출,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의 시가총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수 품목, 소수 기업, 소수 업종은 지금 매우 좋죠. 이쪽이 좋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총량적인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종합주가지수, 수출액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굉장히 많은 경제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그것을 차감하고 있는가? 이거는 저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전망을 했었고 요즘에 제가 지켜보는 지표나 또는 방금 말씀드린 현장에서 듣는 이런 분위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만 초양극화와 착시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거나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높았던 적은 분명히 있었죠. 물론요.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라던가 수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가까운 과거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표는 좋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체감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뜨거운데 너무 뜨거워도 그것이 통계와 중위값을 올렸다고 쳐도 예를 들어 마포에 을밀대 가면 냉면만 잘 팔려도 매출이 높잖아요. 냉면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을밀대 성장률이 낮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을밀대가 잘 나가는 식당은 아니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과거에 우리 뭐 상장사들이 한 200조 벌었다면 갑자기 1, 2년 사이에 600조, 700조, 800조를 벌게 되는 시대가 와버렸는데 그럼 여기서 좀 떼서 이렇게 좀 밑으로 가져가면
어찌됐건 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굉장히 역시 기자님 중요하신 핵심을 짚는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해부터 드리면 저도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그래도 반도체라도 잘하는 게 어디냐.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어딨냐.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 게 정말 다행 아니냐. 저도 100% 동의합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제조 강국들도 쟤들은 그래도 2개 기업이라도 있지.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마포 을밀대 네. 냉면집이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굉장히 유명한 냉면집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벌써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냉면을 언제 먹죠? 여름에 먹죠. 주로 먹죠. 네. 근데 물론 겨울에도 팔리겠지만 그래서 을밀대는 여름에 방을 예약하는 사람이 권력자인데 겨울 아주 추울 때는 아무나 가도 방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냉면 같은 경우는 계절이겠지만 반도체가 계절을 타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든 것이 몇 년의 일만은 아니고 치킨 게임 이야기도 들으면서 굉장히 큰 폭의 사이클 진폭을 경험을 했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존폐의 위기에까지 몰린 적도 네. 있었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거고 저는 사실은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소장님 언제 반도체 경기가 꺾이나요? 그러면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잘 모르는 질문 받으면 네. 저는 모릅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말을 함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계속 이럴 수는 없다. 그게 뭐 올해까지일지 내년까지일지 3년 뒤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5년, 10년 계속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여름과 겨울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아주 정해진 사이클로 가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라고 하는 업종 그리고 이 업종에 걸쳐 있는 AI 그리고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러리라고 예상하는 건 도리어 이상한 전망 아닙니까? 분명히 바뀌는 타이밍은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니까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가도 되는 거냐.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 1, 2, 3위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1위는 당연히 반도체겠죠. 반도체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수출이 골고루 다 잘 되고 있다면 물론 반도체도 높아지지만 다른 쪽들도 높아지거나 뭐 비스무리하게는 유지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보면 1위는 반도체, 2위는 부품까지 포함한 자동차, 3위는 석유화학과 정유입니다. 그런데 꽤 됐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총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2위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몇 년 전에 높아지다가 지난해부터 꺾였습니다. 관세 영향이죠. 3위 석유화학과 정유는 사실은 더 큰 폭으로 지금 꺼지고 있어요. 이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쟁 때문에. 석유화학, 전쟁, 공급 과잉 이런 네. 겁니다. 이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쪽 뭐 중국의 공급 과잉이라던가. 이쪽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오늘의 토픽은 그게 아니라서 저희 내부 전망은 석유화학 경기가 중국 같은 지난 5년 내지 10년 동안에 글로벌 생산 캐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국가에서 제대로 된 공급량의 구조 조정이 나타나서 업황 자체가 개선되는데 저희는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좋아서 거의 이렇게 끌고 가주고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가 언젠가 꺾이는 날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현상은 단순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몇 개 업종만의 이슈는 아닐 걸로 봅니다. 분명 한국 경제 성장률, 우리 총수출, 종합 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칠 이슈라고 봐요. 그러면은 또 이런 반문들도 주십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왜 반도체만 있냐? 방산, 화장품, K푸드, K컬처, 소위 K자 이름이 붙은 것들이죠. 네. 그러면 저는 어차피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니까 제 말이 만약에 신뢰가 안 가시면 지난해 연말쯤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15대 수출 품목의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출하는 15개 품목과 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 안에 푸드 찾아보십시오. 컬처 보이시나요? 방산 보이시나요? 없어요. 정말로요. 없어요. 방산이 없다는 건 믿기지가 않네요. 예, 이상하죠? 네. 근데 방산이 포함되어 있을 법한 업종은 있어요. 일반 기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일반 기계가 다 방산이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기계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아주 탑 랭킹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저도 압니다. 정말 대단한 거고 다행이죠. 네. K자가 붙은 많은 업종들, 푸드, 화장품, 컬처, 방산까지도 최근에 성장세가 가파르고 많이 수출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볼륨이나 규모로 볼 때 이쪽이 잘 돼서 반도체가 꺾이는 상황에서도 이쪽만으로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메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한국 경제는 반도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서 지난해 연말쯤에 다른 방송 채널이기는 합니다만
나가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계속 심해지면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던 한국 경제 일본화, 재패니피케이션이 아니라 도리어 한국 경제가 대만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의 탑픽은 또 그게 아니기 그래서 때문에 봤어요. 제가 그리고 사실은 지금 작년 말에 이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내년에 지표들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올려잡아야 할 것 같다라고 하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반도체로 따지면 대만은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쉴드라는 이름까지 붙고요. 반도체 공화국이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대만이 반도체를 미국에서 뺏어갔어. 미국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와. 저희는 정말 거기서 자유롭습니까? 그리고 많이들 또 모르시기도 해서 반도체만 정말 잘 되고 대만의 경제 성장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출도 진짜 경제 사이즈 비하면 훨씬 더 많고요. 우리를 따라잡을 기세죠. 네. 근데 왜 합계 출산율은 0.7명대죠? 그리고 왜 젊은 층은 그 나라 안에서 미래가 없다고 말통하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자꾸 이렇게 빠져나갈까요? 우리는 정말 자유롭나요? 그렇게 안 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압니다. 정말 다행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사신 분들 이런 말씀 불편하시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팩트고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올해는 뜨겁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아까 사실은 제가 마저 답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기자님께서 그래도 반도체가 잘 되면 그 온기가 이렇게 뭐 낙수 효과라고 불러야 될지 다른 쪽으로 전이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흐름은 그렇지 않아요. 지표를 보시면 압니다. 이것도 근데 제가 만드는 대부분의 자료가 저희 내부 자료라서 자료를 못 보여드림을 역시 양해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령 뭐 한국은행 에코스 같은 데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소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어느 부분이 높여주었나라고 하는 성장 기여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령 두 개의 항목, 수출과 투자 항목을 뽑아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요, 이런 특징이 나와요.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파는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도 있었죠. 17년, 반도체 18년.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렀고, 근데 그때의 성장 기여도 그림과요, 지금의 성장 기여도 그림이 사뭇 다릅니다. 그때는 보면은요,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 수출이 잘 돼서 수출도 경제 성장을 많이 높여준 걸로 그림이 나타났는데, 투자도 성장 기여도를 그만큼 못지않게 높여줬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하늘을 뚫고 갑니다. 근데 투자의 성장 기여도는요, 사실은 한 1, 2년 전에는 마이너스였고, 지난해 플러스로 올라왔다가 최근 도리어 빠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뭐 보면은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최근에 평택이나 이천 이런 쪽에서 반도체 공사도 재개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증가율이 조금 둔화됐다는 모르겠지만 진짜 지난해보다 더 안 좋아요, 투자가? 성장 기여도, 성장 기여도.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어느 만큼 높여주는 투자가 성장에 기여한 기여한 비율이 정도. 지난해만 못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건 그런 겁니다. 반도체와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굉장히 많은 업종에서는 한국 국내에 대한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경영인 분들이 주저하고 계세요. 제가 왜 경영자들이,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주저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산업 현장에 계시거나 기업에 계신 분들은 저는 더 잘 아시라고 믿어요. 여러 이슈가 있죠. 뭐 인건비도 있고 토지 규제도 있고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은 좀 그랬지만 앞으로는 많이 높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반도체도 많이 파니까. 근데 저희는 미국에 약속을 해줬잖아요. 앞으로 꽤 긴 기간 동안이긴 하지만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미국에 해줘야 됩니다. 정부 돈이 아니에요. 민간의 돈입니다. 근데 기업들의 투자 재원이 무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투자를 해줘야 되는 업종들은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잘 나가는 업종들이에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쪽 아닙니까? 환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우리가 수출은 잘하고 있는데요. 돈 벌어와서 다 거기 가서 써버리니까. 주요 기업들의, 수출 대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뭐 숫자를 보시면 나타나는 거니까. 주요 수출 대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요, 자산 중에서 해외 자산의 비중이 최근에 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화를 저만큼 한국으로 안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못 가지고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미국 안에 공장을 짓는데 미국 건설 노동자들한테 원화 주면 받습니까? 달러화 줘야죠. 그럼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였으면 그 투자 수요에 대비해서 미국 안에 파킹해둘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죠. 환전을 안 하고 좀 있어 봤더니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환차익 같은 게 더 많이 생기네요. 재무 담당 임원들은 당신 잘했어 이런 얘기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긴 했지만 수출은 잘 되고 우리가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주된 경로가 수출 대기업들의
원래 수출 아닙니까? 근데 그 수출 기업들이요, 미국 안에 돈을 남겨둬야 되거나 한국에 안 가지고 들어오고 있거나 늦게 들어오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수출이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잘 돼도. 그러니까 그게 환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원래 질문이었던 반도체가 굉장히 잘 돼도, 반도체는 그래도 최근에 다소 뭐 투자를 다시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한국 경제 전체로 볼 때 잘 되고 있는 업종과 산업이 한국 안에 투자를 많이 늘려서 건설 노동자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돈을 벌든, 그 안에 부품을 넣어서 하청업체들한테 온기가 퍼지든, 지역 경제에서 장사하시거나 식당 하시는 분들이 온기를 누리든, 그 효과가 지표로 보면은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도 꽤 됐는데 지난해부터 왜 수출은 잘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수는 여전히 어려우냐, 온기가 전달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그것은 그 전달 경로에서 전달자 역할을 해줬던 것이 기업들의 국내 설비 투자인데 그것이 전 같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아니 그래도 반도체는 최근에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지 않느냐. 용인에만 해도 도대체 뭐 얼마나 큰 게 들어섭니까? 뭐 그래서 뭐 건설 노동자분들도 전보다는 좀 많이 가 계시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반도체 이쪽은 자본 집약적 산업입니다. 앞으로 공장이 지어지고 이제 돌아가도 사람을 많이 고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차라리 지어지는 순간까지가 더 오히려 지역 경제가 나을지도 그럴 몰라요. 수 있어요. 다 세팅되고 나면. 네. 심지어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는 좀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아니 그래서 삼성전자 분들이 동탄에 많이 살고 계시고 그렇지만 용인에 들어서면 용인에 안 살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뭐 성과금만 한 6억 7억씩 받으니까 그분들은 다 그 위에 서울 남쪽이나 서울 가서 살지 정작 용인에 집을 안 살 거라는 말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세요. 자본 집약적이다? 사람을 많이 안 쓴다? 안 뽑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명 뽑는다고 하니까 고졸사원 뽑는데, 그러면은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뭐 다시 뭐 대학을 중퇴하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은, 뭐 최근에는 파업 이슈까지 있었으니까 그분들한테 과실이 가겠죠.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소수한테 과실이 가서 그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아닙니까? 이미 하이닉스는 성과급이 지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자님께서 전에 계시던 KBS에서 리포트 하신 것도 봤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리포트였다고 봅니다. 찾아가신 거예요. 이천 지역에 하이닉스 성과급 풀리고 나서. 그랬더니 그 앞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뭐 전 같으면 저녁에 회식도 많이 하고 으쌰으쌰 했는데 요즘에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이닉스 직원분들께 성과급 받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집 사는데 보탰다, 주식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놀더라도 서울 가서 논다. 그게 현실 아닌가요? 그러면 앞서 저희가 얘기했었던 일종의 스피르오버 이펙트든 온기가 전달되는 것들, 기업의 설비 투자를 통해서건 그쪽에 계신 근로자분들의 소비를 통해서건 한국 경제 골고루 뿜어져 나가고 전달이 되고 있느냐? 저는 정 같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 주가지수, 수출은 점점 더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쪽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는 지표상으로 경제 성장률, 주가지수, 총수출 증가율은 높게 나오니까 어떤 쪽에서는 저는 분명히 그거 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경제 좋아. 몰도바래 성장률이 2배 이상 높아지는데 수출이 이 정도 잘 되는 거 뭐 겪어봤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된 건가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 근데 저는 압니다. 여전히 이런 이야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편하시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하시더라도 아니, 그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투자자이기 전에 시장 참여자이시거든요. 다 겪을 거예요. 누나는 미용실 하고 있고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상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독일 속담에 많이 아는 사람 만나면 우울해진다고. 아, 우울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경기가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두 가지 초양극화와 착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경기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야. 이거 사실은 뭐 우리 국민들도 많은 부분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런데 이제 지표상으로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착시라면 이제 그 착시가 더 심해지는 것이고 양극화라면 양극화도 더 심해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현상이 사실은 작년에 재작년에 5년 전에 이야기해도 맞는 건데 그것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크게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뭐 최근에 워낙 주식시장 주가가 이슈니까 근데 뭐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주가를 전망하거나 맞추거나 분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로서 그게 미치는 영향, 그 배경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키워드가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초양극화 착시니까 그럼 주가와 관련해서 제가 뵙는 분들께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조사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주식, 뭐 투자 막상 제가
질문을 받아보거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나는 그 온기를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겁니다. 주가가 올랐다. 그 수혜를 내가 많이 누리려면은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우선 여유 자산이 있어야죠. 내가 그냥 집 사는 거든 뭐든 부채가 많아서 빚 갚는데 급급했다. 그럼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투자 여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이즈업을 해야 돼요. 꽤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죠. 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식 투자 하셨다고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의 수익률이 200%라고 만족스러우세요? 아니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규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투자를 또 잘 하셨어야 돼요. 가령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변동성이 컸으니까 변동성이 컸던 종목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보겠어라고 하셨던 분들은 뭐 그런 것들은 또 동전주라고도 불리고 했었으니까 재미를 못 보셨을 가능성이 아니 높죠.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이버 카카오 예까지 들어주셨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전고점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종목이 70%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과 비교할 때 최근까지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했었을 때 증가한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의 딱 두 종목이 차지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럼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을 사셨어야 되고 그것을 의미 있는 규모로 꽤 많이 사신 분들만이 지금 그걸 누리고 계신다라는 건데 탔어야 되고 사도 좀 뭐 진짜 제대로 돈이 될 만큼의 여윳돈이 들어간 분들의 이야기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데이터로 말씀드리고 데이터로 확인하는 사람이잖아요. 데이터를 보시면 압니다. 많은 투자 주체들의 투자 수익률을 증권회사 같은 데서 분석을 해놓으시잖아요. 네. 특징적인 패턴이 있어요.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50대입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많은 돈을 투자했을수록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거에 뭘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기자님께서 거기에 해당되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0, 30대는 더 비투를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300만 원 하이닉스나 SK스퀘어를 사서 내가 수익을 많이 올렸다. 행복할까? 나는 많은 부분 서운할 것 같아. 맞아요. 사실은 3천만 원도 할 수 있었는데 나는 돈이 없거든요. 더 속상하죠. 그래서 이제 대출받아 투자하면 쫓기니까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데 이제 5, 60대는 그래도 좀 여윳돈이 좀 있고 그것도 뭐 당장 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기다리시다가 결국 수익을 실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초양극화 착시를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 주가 상승의 수혜를 누리는 측면에 있어서도 초양극화 착시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결국은 소비도 골고루 퍼질 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버신 부자분들이라고 해서 하루에 5끼 드시지 않잖아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끼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일 때 볼륨 측면에서 보면 소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소비 또는 자산 가격의 수혜조차도 한쪽으로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그것도 데이터로 이미 나타납니다. 데이터를 꼼꼼히 보시면 소매 유통업체들의 업태별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은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엇갈립니다. 최근에는요 백화점의 매출 증가율은 높고요. 반면에 마트는 마이너스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명품 매장은 굉장히 잘 되죠. 반면에 저희가 많이 갔었던 거기에 대형 마트는 왠지 한산해 보이고 초저가 소비를 찾아가고 이런 거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 측면의 초양극화죠. 금리 여쭤볼게요. 금리를 우리가 흔히 기준금리 결정하는 요인을 일자리나 고용, 물가, 경기 좋은가 보고 물가 높은가 보고 두 가지로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물가는 전쟁 때문에도 높아져 버려. 그런데 경기는 수치상으로, 수치라는 건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 수치 안에 양극화를 따지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죠. 그러면 경기도 좋아질 것 같고 물가도 고유가 때문에 계속 오름세로 갈 수밖에 없다면 실제 한국은행 부총재가 이미 운을 띄웠고요. 금리 상승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계획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착시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이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온다면 중앙은행은 양극화 이런 거 신경 쓸 수 없잖아요.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이라는 폭탄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 일은 그거잖아요. 폭탄 던지는 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이 방송이 정확히 언제 릴리스 되는지까지는 몰라서 뭐 혹시 나중에 보실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직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결정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오면서도 굉장히 많은 언론 쪽으로부터 일종의 금통위 폴이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FOMC에서는 하는 금통위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냐는 질문을 사실 좀 받으면서 왔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이 금리 결정 관련해서는 견해가 드라마틱하게 엇갈린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집값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건 싫어. 아니야 뭐 별 문제 없어. 이런
이런 분들에 따라서 올려야 돼, 아니야 이렇게 엇갈린다는 걸 알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럴 걸로 예상이 된다, 전망이다라고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케빈 워시로 미 연준 의장이 지금 바뀌는 중이죠. 사실은 그거는 예상되었던 거고 예정되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온 게 연준 의장이 설령 트럼프가 지명하는 의장이 바뀌더라도 기대하시는 것만큼 그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 요인이 되지 않을 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사실은 지금 시장은 컨센서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방향성은 미 연준은 금리를 낮추더라도 덜 낮추거나 또는 상당 기간 동결하거나 올릴 줄 몰랐는데 좀 빨리 올리거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어쩌면 한 번 정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 그 가능성을 제가 높게 보고 있지는 않고 어쨌든 그런 쪽이고, 한국은 더 상황이 쉽지 않은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은 저도 압니다. 이런 정이 빨리 안 끝나고 있고 유가도 높고 물가 압력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금리 올리면은 금융시장 주가 이런 데 충격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으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상당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갇힌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7번 동결했고 한국은행이 못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출 요인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릴 요인들을 되는 게 훨씬 쉽죠. 뭐 가령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1,500원 넘었으니까 높고 미국보다 금리는 훨씬 낮고 정부는 여전히 가계부채에 대해서 너무 많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잡히는 줄 알았던 일부적의 집값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4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뭘 낮춥니까? 이제 올려야지. 근데 정말 그렇게 올리는 건 쉬운 거냐? 더군다나 이란 전쟁, 유가 때문에 인플레도 걱정된다라고 하는데 이 이란 전쟁은 2가지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길어지면 물가 압력도 높아지지만 경기 부담도 생깁니다. 어차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요. 조절할 수 있는 정책 변수 하나밖에 없죠.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툴은 하나인데 대응해야 되는 건 여러 가지인 거예요. 물가, 가계부채, 환율, 국내외 금리차, 부동산, 경기. 지금 된 것만 해도 6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결정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팩터들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한가. 그 웨이트에 대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방향성과 강도에 대한 판단이죠. 그럼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했었어야 될 물가 상승 압력보다 지금의 물가 상승 압력은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을 두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아직은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2%대 아닙니까? 반면에 경기는 그렇게 좋은가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경제 성장률은 높지만 어렵다라고 하는 쪽이 여전히 있고 특히 이란 전쟁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와 우리 어려워요 이러다가 망해야 하는 계층과 섹터가 분명히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더군다나 정부는 이런 게 걱정된다고 추경까지 하면서 돈을 풀고 있는데 금리를 물가 우려를 들면서 올린다.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막 군부를 떼는데 한쪽에서는 에어컨을 트는 거와 비슷한 현상이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뭐 하는 거야? 전기료 많이 나오게. 난방비는 많이 쓰는데 효율이 없잖아. 뭐 이런 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책조합 폴리시 믹스 측면에서 보면 어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근데 그래도 이런 모든 걸 넘어설 정도로 물가가 진짜 지금 이슈야. 이대로는 안 돼. 제대로 물가가 튀어오르면 제대로 튀어오르면은 그때 누가 경기 어차피 전쟁은 길어지고 있고 어려워지는 건 불가피하고 경기 어려워지는 걸 막는 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계속 정부가 돈을 쓸 수도 없잖아. 근데 그 정도 상황에서 만약에 물가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저는 그러면 올릴 걸로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냐?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비해서는 경기가 무거워지는 건 역시나 물가가 오를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 하는 것만큼이나 경기 무거워지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물가 상승률이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시중 증권사들 전망을 보면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증권사는 하반기에 한 번, 내년에 한 번 정도 올릴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는 데는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사라졌고요. 네, 안 올릴 것 같아. 계속 유지할 것 같아. 한 번 정도 올릴 것 같아. 또는 2번 정도 올릴 것 같아. 이렇게 갔더라고요. 분명히 방향성이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 바뀌고 있고 그쪽 추세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계속 일관성 있게 착시라고 그러셨잖아요.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다가 핵심인 거잖아요. 좋은 것 같지만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떡할 거냐는 걸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중앙은행은 그게 할 일이니까 저기서 불이 나면 그 안에 있는 상황은 그 안에 근데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얼음 냉장고가 있더라. 이런 건 중앙은행이 따지는 게 아니지 않나. 그래서 진짜로 금리를 올려버리는 상황 아닌가. 실제 우리 증권사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전망을 사실 이미 시장금리는 반영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미국도 네. 한국도 국채금리 아. 또는 지표금리 시장금리가 최근에 뭐 껑충 뛰어 올라와 있죠. 거기에는 이란 전쟁, 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인플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동시에 이렇게 높아지는 인플레 때문에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지 몰라. 그 시기가 당겨질지 몰라. 이런 것도 있고요. 동시에 조금 전에 쓱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어.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법인세가 많이 거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채를 찍어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국채 발행은 염려 안 해도 되나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뛰어오르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미국채야. 미국이 저렇게 뭐 갈팡질팡하고 전쟁 일으키고 당장에 전쟁으로 쓴 돈이 뭐 수십조 원이고 이러니까 그럼 국채 더 찍겠구나.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게 헛짓거리 하면 비용을 내야 되는 게 시장 경제니까 헛짓거리 했으면 다음에 우리는 부담을 높일 거야. 그게 이제 국채금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경제가 좋아요. 제가 2, 3년 전부터 말씀드려온 거지만 유일하게 좋죠. 그래서 제가 미국 경제는 침체가 없을 걸로 본다. 25년이 되면 상반기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또 실제로 일본계 성장률 마이너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시기가 길지 않을 것 같고 강도는 약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24년부터 그런 미국 경제의 양상을 말씀드릴 때 역시 두 가지 키워드, 마일드 앤 숏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나면 미국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 26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 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국채금리까지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런 거죠. 국제금융시장은 연동되어 있으니까.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금리인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 연동되어 있는 금융시장 안에서 우리 국채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미국한테 4% 받는데 한국한테도 3.5는 받아야겠어. 그리고 한국도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나타나야 되는 인플레 압력이 지금 충분히 물가 지표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보다도 앞으로 우리는 인플레 압력이 더 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이 통화금리 정책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물론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금리를 올릴 것 같고 낮출 줄 알았는데 이제 그 가능성은 사라졌고 이런 게 반영이 돼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한국 너희들 고유가 못 이길 거야. 결국은 그러면 그게 물가로 연결되면서 금리 올릴 거니까 우리가 선반영하겠어. 국채금리 올려.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환율도 말씀드렸고 금리도 말씀드렸고 정책금리 지금 시중금리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많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지난해부터도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높아지냐, 오버슈팅 아니냐, 금리는 왜 이렇게 오르냐, 뭐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때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이상하게 안 보이는데요, 그럴만한데요 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은 그런 이유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투자의 시대인 만큼 이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금리를 여쭤봤으니까요. 어떤 자본시장에 특히 증시의 오름세, 내림세 그 추세를 전환하는데 가장 예민한 단어 하나를 골라라면 그것은 금리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약간 타임스팬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렇게 따지면 벌써 한 5, 6년 된 건데 당연히 이런 일을 하면 그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박사님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경제지표가 뭐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코로나 때도 그랬고 코로나 끝나고도 그렇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 후 지금도 똑같은데 저는 물가입니다. 근데 저는 투자 측면이니까 지금은 국가 경제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투자 측면에서 투자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에 있는 많은 기관들 중에서 물가 상승이 가장 아픈 기관이 어딜 것 같으세요? 미 연준입니다. 이자율? 인플레이션 파이터잖아요. 네. 물가 상승 막으라고 역사적으로 만든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코로나 거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이 9%를 넘었을 때 이코노미스트 표지기사로 나왔잖아요. 패드 너네 실패했어. 굉장히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파월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말 몇 번을 고쳤습니까? 사실은 그게 영향을 미쳐서 24년 9월에 그렇게들 기다리시던 금리 인하로의 전환, 그것도 빅컷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기대들 하신 것만큼 미 연준이 금리를 빨리 많이 낮췄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23년부터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늦을 거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작되고 나서도 막 빅컷 인하 시작되니까 와 다음번 빅컷 또 있을 거야, 많이 낮출 거야. 아닐 거다. 이분들은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고 빨리 많이 안 낮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물가 상승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쟁까지 터졌잖아요. 이제 물가 상승은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더 걱정을 하시겠죠.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미 연준의 금리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의 양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네.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약간 타임스팬을 길게 잡았을 때의 변수고요. 약간 최근으로 옮겨서 타임스팬을 조금 좁혀가지고 물가는 말씀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좀 너무 실물이고 멀어 보이고 금융시장으로 좁혀서 보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고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건 이미 뭐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리입니다. 정책금리가 아니라 시중금리입니다. 국채금리, 한국도 국고채금리. 이거는 약간 메커니즘이 다른데요. 뭐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은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주죠. 미국에서도 주택시장은 중요하니까 모기지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신용카드 에도 영향을 주고 요즘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건 저도 압니다. 주식 아닙니까? 네,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AI, 반도체 다 어떻죠?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라기보다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업종 아닙니까? 네. 근데 주가는 왜 그렇게 높아졌죠? 그건 지금 돈을 벌고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벌 거야. 세상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AI, 로봇,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잖아요. 기대라는 말 안에 이미 퓨처 미래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예요. 프레젠트 캐시 플로우가 아니라 퓨처 캐시 플로우를 우리는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야. 파이낸스 스트럭처에 의하면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야. 근데 미래에 많이 벌 퓨처 캐시 플로우를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 할인율로 환산을 해서 현재 가치와 한 것의 서메이션 합계가 지금의 주가 아닙니까? 네. 그게 파이낸스잖아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 게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뭐죠? 금리잖아요. 파이낸스 교과서에 보면은 미 국채금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뭐 주택시장,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하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것을 끌고 가고 있는 드라이브가 되고 있는 뭐 빅테크 기업들, M7,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퓨처 캐시 플로우를 디스카운트 할 때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높아지니까 지금 주가는 조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주가 빠지면 되지. 뭐 내가 이미 많이 벌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좀 잠잠해졌는데 뭐 올해 초 봄쯤에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그래서 민간 사모 펀드죠. 일종의 사모신용. 그렇게 해서 돈을 조달해서 기업 섹터에 돈을 빌려. 전통적인 은행 같은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려주기 어려운 기업들 아직까지 실적이 확인되고 있지 않거나 숫자로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미래가 성장 가능성이 높고 모두들 밝게 보는 그런 쪽에서 돈이 필요할 때 그쪽을 통해서 돈을 많이 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프라이빗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공개되지 않아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는 마치 퍼블릭처럼 공모 펀드처럼 그쪽에 또 공모 성격의 돈도 많이 들어가서 일반인 투자분들도 돈을 많이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커졌고 일반인 투자들도 많이 돈을 넣었고 근데 그쪽이 돈을 많이 빌려준 쪽은 방금 말씀드린 업종 쪽인데 방금 저희가 논의했던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서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올라가면 이 기업의 어떤 밸류에 대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았을 때는 되게 높아 보였는데 퓨처 캐시 플로우에 큰 변화가 없는데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높아지면 지금의 적정 가치가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낮아졌는데 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담보 가치도 안 되네. 이거 너무 가치가 떨어졌네. 그럼 이 펀드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나 불안해 안 되겠어. 내 돈 내줘. 이게 말씀하셨던 프라이빗 크레딧 쪽에서 생길 수 있는 불안 요인이거든요.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IMF 반년마다 발표하는 글로벌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리포트 OECD에서 발표하는 리포트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로 그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를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건 미국의 주택시장이죠.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주택시장은 모든 국민들이 다 연결돼 있고 그때는 언더라잉 에셋이 위험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MBS 채권 이런 거였기 때문에 볼륨이 굉장히 컸고 광범위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프라이빗 크레딧 숨겨진 부실이었죠. 네. 프라이빗 크레딧 위험 요인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서브프라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해석은 뭐냐면요. 위험의 진앙지는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위험을 키우는 촉매제 역할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금리가 아니고 시중의 실세금리들, 시장금리가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위험도는 많이 빵빵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잘 봐야 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앙은행은 금리 안 올리고 있어요.
사실은 연초는 물론 지난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시중금리가 미국도 우리도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지난해 가을부터 튀지 않았습니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시장금리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놀랐고 좀 이해가 안 가셨을 수도 있지만 잘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뭐 그럴만 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죠? 지금 전쟁이 길어지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국채를 더 찍어내야 돼요. 감세 아닙니까? 미국은 더군다나. 물론 다른 나라들한테 관세 좀 받아가지고 메꾼다라고는 하지만 한국은 우리도 추경했잖아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잘 돼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온다고요. 올해 많이 벌어들인 것에 대한 법인세는 내년 봄에 들어옵니다. 미스매칭 때문에라도 그 미스매칭을 메꾸기 위해서만이라도 국고채, 적자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기본적으로 100조 적자는 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 저는 추경을 또 할 걸로 봅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3월 초에 원래 저희 연구소가 저희 리포트를 많이 오픈하지는 않는데 사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저희 회장님께 제가 선정한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2월 말에 주말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뷰를 말씀을 내부적으로는 공유를 드렸는데 그때 보니까 바깥에서 말씀들 하시는 게 좀 너무 좀 제가 볼 때 어색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연합뉴스 기자분께 저희 내부적으로 공유된 보고서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어색했다는 말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때 전쟁이 빨리 안 끝날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 많이들 질문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유가가 150불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양이다. 비싸서 못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때 저희가 뉴스에서 들었던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 재고는 209일어치입니다. 7개월이에요. 근데 저희는 왜 오브제를 합니까? 왜 쓰레기 봉투 부족하다고 그러셨어요? 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200일 넘게 재고 있다고 안 하시죠. 왜죠?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건 3월 초에 전쟁이 오늘 끝나도 전쟁이 3일 만에 끝나도 추경은 할 것 같다. 자연스러워 보실지 몰라도 그때는 되게 튀는 얘기였는데 근데 그 말씀을 연합뉴스에 보내드렸더니 제 기억에 한 60군데 정도 언론사에서 보도하셨던데 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전쟁은 빨리 안 끝날 가능성이 있고 가령 트럼프가 오늘 당장 나와서 우리가 이겼거든? 이러면서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사태는 최소 한 달 더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3월 초 보고서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과거 중동에서 지정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국제유가, 운임 이런 거 급등했던 케이스를 한 5개 정도의 케이스로 분석을 해보면은요. 지정학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생각보다 국제유가는 좀 떨어져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해상, 운송, 운임이나 보험료는요.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평균 3주가 걸리더라고요. 아니 뭐 그것도 그건데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저희는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마음 놓고 이제 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걸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을 높이겠죠. 비용을 높이는 거죠. 인플레인 거죠. 저는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구나.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막을 거거든 우리 공격하면 이 얘기를 한 건 꽤 됐습니다.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지난해 여름에 이란이 공습당했을 때에도 제가 들었던 레드라인들은 이런 거였어요. 테헤란이 공습을 당하면 핵시설이 폭격을 당하면 호르무즈 막을 수도 있다.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는 막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란이 원해서 막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몰리고 몰려서 막은 거죠. 근데 막상 막아봤더니 막히네요. 미국하고 유럽이 어떻게 못하네요. 근데 왜 이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냐면 뭐 지금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제가 전문가인 분야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근데 그래도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고 그쪽에 제가 믿는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는 결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트리거잖아요. 전쟁이 빨리 안 끝나기를 원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정말 어렵게 시작한 전쟁 아닙니까? 트럼프를 설득해서. 근데 어떻게 이대로 끝냅니까? 인구가 본인들의 10배가 넘는데요, 이란이. 거기다 중요한 산유국이잖아요. 이렇게 흐지부지 전쟁을 끝내버리면 5년, 10년 지나면 이란이 국력을 회복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이스라엘 국민이거나 네타냐후면 우리한테 보복할 것 같은데 이런 구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저렇게 자꾸 준동을 하고 레바논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움직임 때문에 전쟁 초기부터 이상했잖아요. 권력세월 1위부터 5위까지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거 온건파, 강경파 안 가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냐면 이게 진짜 지도자가 없는 거죠. 내가 지도자거든. 그러니까 그 권력세월 11위와 13위가 뭐 내가 진짜거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싸울 수도 있죠. 싸울 때 뭐가 필요하죠? 돈이잖아요. 3월 초 저희가 했던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거는 사실은 이란의 내분입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건. 그러면은 석유 생산 시설은 이미 망가져서 돈이 안 나오는데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올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거죠. 해적질하면서. 그걸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 이런 상황, 종전선언이 아니고 네.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적으로 못 다니는 상황이 1년을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게 현실화됐어요. 뭐냐면 이란 정부가 나서서 막지 않습니다. 이란 의회가 입법화를 한다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하는 거.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과연 예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다닐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까요? 그리고 다니더라도 과연 전처럼 돈 안 내고 다닐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네. 다 비용은 올라가겠죠. 그게 얼마나 올라가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비용이고 인플레고 통화정책, 금리에 영향을 주고 이럴 네. 거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많이 사와서 특히 기름도 많이 사와서 또 많이 만들어서 많이 수출하는 일본이나 우리 같은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겠죠. 저희가 가장 취약하다고 봅니다. 초양극화와 착시 지표상으로는 정말 화려합니다. 경제부 기자 생활하면서 이 정도 지표가 나온 적이 최근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기업들 돈 잘 벌어오고요. 비록 두 개 기업이 다 벌어오지만요. 초양극화와 착시라는 이 시대 상황에서 주식에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참고로 이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매우 흥분해 계십니다. 제가 그 부분에 전문성이 없어서 제가 뭐 주가를 분석하거나 투자 권유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또는 이게 옳고 이건 그러니까 이건 맞고 틀리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숫자는 있는 숫자 그대로 팩트는 있는 팩트 그대로 보시려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집을 사는 거든 주식을 사는 거든 어떤 분들은 여유자금이 있을 거고 없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집이 있고 없고 어떤 분들은 하이닉스 가지고 계시고 안 가지고 계시고 근데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의 판단이지만 투자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리스크는 피해 가시면 좋겠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역시 노력을 해야죠. 제가 볼 때 어떤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냐면 전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얘기하거나 전망을 해야 되는데 중계를 하거나 이런 얘기는 좀 가려서 들으시고 그런 사람들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더 좋은 거는 본인들의 눈만 믿으시는 겁니다. 차라리 본인들 눈으로 직접 숫자와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세요. 뉴스도 직접 들으시고 원문 찾아서 보시고 그래서 팩트에 기반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이건 좋다면 왜 좋은가 이거 좋다면 어떻게 봐야 되나 얼마나 지속될까 그 내면에 있는 건 뭔가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가진 이런 한정된 지식 아는새 어드바이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 팩트 중에 아주 중요한 상단에 국채금리도 들어있습니까? 네. 시간 때문에 조현무 소장님하고는 다른 채널에서도 보통 1시간 반 정도는 최소 하는데 역시 1시간은 정말 너무 짧습니다. 소장님 인사이트를 좀 많이 오신 김에 많이 긁어내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NH금융연구소의 조현무 소장님과 함께 우리 경제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